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인록 작가의 단편소설 환승의 시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60세인 주인공이 들려주는 절절한 독백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소설을 들어야 할 사람은 40세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잔잔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승의 시간.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낮에 가늠이 안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새벽이면 느낌은 은연중 전해져 온다. 고요하던 병실이 이런저런 기척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밤에도 앰뷸런스 도착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소리처럼 몇 번씩 아득하게 들려왔다가 밤이 깊었을까 어느 순간 사라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리가 병실 어디쯤이라는 것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또한 그렇다. 익숙해졌다는 말보다는 병실의 사물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짧지 않은 그동안의 시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오늘도 선영은 여느 때처럼 퇴근 시간이면 엄마를 보러 올 터이다. 멀리 떨어져 사는 선재는 자주 올 수 없는 처지이다. 오늘은 선영이에게 때가 되었다는 내 의중을 말해줄 생각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마주보며 얘기는 나누었지만 내 말이 선영이에게 가 닿았는지는 잘 모른다. 스트레처 카의 움직임과 간호사들의 소곤대는 듯한 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미루어 짐작으로 어제 이곳을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니 영원한 이별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였다. 속절없는 시간을 맞이하고 보내는 지칠 힘조차 없는 공간이다.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는 문이 한참 후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 선영이 발걸음 소리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내 딸 선영이 발걸음인 것이다. 엄마, 선영이 왔어요. 그래, 우리 선영이 왔구나. 우리 엄마, 오늘은 좀 어땠어요? 선영이가 내 손을 잡는다. 선영에게 내 체온이 온전히 전해졌을까? 엄마. 미동도 없는 내게 선영이가 내 전신을 눈에 담는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느낌이 전해져 왔다. 선영이 손의 지문이 내 눈가에 느껴진다. 내 눈의 초점을 선영이가 읽을까? 선영아,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를 매일 찾아오는 내가 안쓰럽고 미안하다. 그 사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니 세월 참 무심하구나. 아빠는 아빠대로 일을 붙들어야 하고 선재는 선재대로 자기 몫을 해낸다고 여념이 없을 터이지만 너는 퇴근하면 올 수 있는 거리여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엄마를 찾아오니 이런 낭패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처음에 내가 쓰러진 뒤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리라곤 추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더냐. 이제 내게 남겨진 건 청력뿐이니 눈물도 말라버렸다. 돌아보면 서럽고 그리운 일들이 켜켜이 나를 향한 원망을 쏟아낼 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더구나. 죗값을 치르는 것일까? 단란하기만 하던 우리 집에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일이 닥친 것이 우연일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한 경전을 살피고 살펴보아도 나와는 무관하다고 자신했었다. 오늘은 선영이에게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려 한다. 입을 열지 못하는 엄마지만 내 생각이 선영이에게 오롯이 전달된다고 엄마는 믿는다. 선영이만은 이 엄마를 믿어다오.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이 이곳에서의 나를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역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 이르게 되었단다. 선영이 친구 지혜네 엄마 아빠는 우리와도 이웃하며 친척처럼 같이 가깝게 지낸 것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두 집을 보며 친척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지. 어느 해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혜 아빠가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목과 하체를 크게 다친 지혜 아빠는 하루아침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경찰서 뺑소니 교통사고 전담반에서는 반드시 잡힙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하며 호언장담했지만 사고 차량은 끝내 오리무중이었던 것이다. 지혜 엄마의 상심을 헤아리기엔 우리의 위로가 턱없는 일이었다. 가장이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일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로 흐른 건 한참 후의 일이었다. 걱정만 할 뿐 달리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던 어느 날 우리 지역에 있는 D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지혜 아빠를 면회 간다는 지혜 엄마를 위로할 겸 병원을 찾아갔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중환자실 로비로 가던 나는 일순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곳에서 서로 막 돌아서는 지혜 엄마와 내 아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셋은 서로 놀랐는데 찰나 같이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둘의 모습을 나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아침까지도 지혜네 얘기는 하지 않았던 내 아빠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바쁘다면서 내 아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지혜 엄마도 어색한 미소와 함께 연락도 없이 어떻게 두 사람 따로따로 오게 됐느냐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괜히 명구스러운 얼굴로 선영이 아빠 아침까지도 아무 말 없었는데 라며 얼버무렸어. 그날 밤 퇴근해온 너의 아빠에게 낮엔 어떻게 거기 가게 되었느냐고 묻게 되었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없을 지혜 엄마에게 보상에 관한 얘기도 하고 딱히 나서서 사고 처리를 주선할 만한 사람도 여의치 않다 하기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상의할 겸 갔노라 하더라. 당신은 그 방면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나서게 되었느냐고 물었어. 일반인이 나서기에는 막연하기도 하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가벼운 수소문 끝에 마침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직원을 아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보험회사와도 연결이 되어 진행을 물을 수 있었다고 했어. 그래도 이번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교통사고인데 당신이 자문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를 묻게 되었어. 내 아빠는 나름대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얘기하더라.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각 손보사에서 처리를 했다더구나.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어.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재반 서류를 준비한 후 진흥원에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알려주려고 갔다고 했어. 나로서는 생경한 용어였고 언제 저런 상식까지 알게 되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어.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냐고 내가 따지듯 물었을 때 한참 나를 쳐다보던 내 아빠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핵심이 보상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아니냐며 발끈했고 분위기는 일순 흐려지게 되었어.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나도 지지 않고 나갔지. 뺑소니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친한 이웃을 그냥 불구경하듯이 보란 말이야. 목청을 높이던 내 아빠는 친척같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저 지경이 되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냐며 짜증을 냈고,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웃 사촌보다 더 절친했던 지혜네 집의 우환을 어떻게 하든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내 뜻이니 그렇게 알아라. 일침을 주듯이 말하더라. 괜히 남의 일에 발을 잘못 들여놓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걸 심심찮게 보았으니 적당한 선에서 이젠 손을 떼는 게 어떠하겠느냐 물었다. 한참을 나를 쏘아보던 내 아빠는 아는 것들이 더 무섭고 있는 것들이 더 독하고 겪어본 것들이 더 모지락스럽다라는 말을 한 한모 작가의 말이 정녕 틀린 말이 아니라며 혀를 끌끌 찬 뒤 한심하다는 표정을 풀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지. 내가 한 말에 돌아온 대답치고는 막말 수준을 넘어 악담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생각했지만 달리 항변할 때를 놓친 나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단다. 한심하다는 내 아빠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뭔가 뜨끔한 느낌의 덩어리 하나가 파고든다는 착각까지 들게 되었어. 가만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야멸찬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지아비를 눈물로 지킬 지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자리하는데 이제 와서 선뜻 나서기에도 난망한 일이 되고 만 것이었어. 내 아빠의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 나를 더 의심을 갖도록 했을까? 갈등의 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타당한 이유도 없는 당신의 그 터무니없는 상상력이 내려다보고 있는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다 했을 때는 지혜 엄마와 내 아빠를 한통 속으로 묻게 되었다.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다 말을 할 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혜 아빠가 1년 동안 입원해 있던 병원 중환자실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지금 내가 1년 6개월째 뇌사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그때 지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1년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가족과 이별한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1년 동안 삶의 경계선에서 기약 없는 나를 보낸 지혜 아빠는 가족들과는 어떤 소통도 갖지 못한 멈춘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신체의 모든 기능은 사라졌지만 희미하게 남아 청력 기능은 살아있으니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붙든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이 선영이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일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한 가지 언제나 속삭이듯 말하는 간호사들의 단편적인 대화에서 희미하게 남아 이곳 중환자실의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지혜 아빠가 입원해 있던 이 병원 중환자실은 내가 몇 번인가 면회를 와서 지혜 엄마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굴리던 곳으로 어서 일어나기를 수없이 되뇌이곤 했던 곳이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기약 없이 이곳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아니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삼켜야 했다. 이따금씩 눈 좀 떠봐라. 손가락 좀 까딱해봐라. 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누가 또 저렇게 왔나 라는 생각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었다. 뒤이어 옆에서 지켜봅시다 하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들려올 때면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른일까 아이일까 라며 부질없는 상상을 하면서 이 세상 고통 없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스스로 되짚어 보기도 했단다. 그럴 때면 죽음은 예고편 없이 들이닥쳐 소중한 것을 빼앗아감으로 폭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오기에 공평하다는 조금은 섬뜩한 글귀를 새삼 되뇌어 보면서
내 부질없는 생각을 자책하고는 했다. 이렇게 면회가 불가능한 격리된 공간에서의 시간이 속절없지만 그래도 내게 다가온 하루하루는 어김없이 흘러갔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아빠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연락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앞에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낯익었다. 잘못 짚으면 실수가 될 것 같아서 가만히 뒷모습을 보다가 몇 걸음 따라잡으며 옆모습을 살펴보니 아니 지혜 엄마와 내 아빠였다. 틀림없었다. 둘의 모습은 너무나 다정했다. 마주보며 웃기도 하고 손이 가리키는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는 다시 걸어갔다. 누가 봐도 부부로 보였다. 대체 어디로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하며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다.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었다. 그때였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신호등 좀 똑바로 보고 걸으시오. 라는 고함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깼다.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든 것이었다. 밤 11시가 지나고 있었다. 아직도 내 아빠는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별 희한한 꿈이라 생각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펼쳤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말도 안 되는 꿈을 계속 꾸는 날이 이어졌다. 모두 지혜 엄마와 내 아빠 꿈이었다. 내가 쓰러지기 전날 밤이었다. 지혜 아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그 사거리였다. 세찬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지혜 아빠가 나를 보고 손짓하며 어서 건너오라고 소리쳤다. 아니, 지혜 아빠가 어떻게 저기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신호가 바뀌어야 건너갈 것 아니냐고 나도 소리쳤다. 신호가 바뀌면 건너야지 하면서 주위를 살피는데 신호를 기다리는 차 한 대가 보였다. 전조등 불빛이 유난하게 붉게 비치고 있어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전조등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꿈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자연스레 운전석을 바라보던 나는 소름에 치를 떨었다. 지혜 엄마였다. 지혜 엄마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운전석 아래쪽에서 전등 불빛이 얼굴 위로 비치고 있었는데 남양물에서 한 번씩 보여주던 공포를 극도로 몰고 가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특히 그 불빛을 받는 지혜 엄마의 억지로 웃는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기괴한 웃음이라 생각한 나는 어서 이곳을 달아나야 한다며 몸을 돌렸다. 마침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지혜 아빠가 어서 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었다. 지혜 아빠가 서 있는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바로 그때였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예의 그 자동차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뻥 하는 굉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다. 하늘로 날아올랐던 내가 빗물이 가득한 아스팔트 위로 내팽겨쳐졌다. 꿈에서 깼다. 빗속에 내팽개쳐졌던 모습 그대로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유난히 금술이 좋았던 지혜네 엄마 아빠였다. 그들의 행복에 시샘의 마가 끼어들었을까? 우연의 일치랄까? 기억력이 조금씩 희미해지던 지혜 엄마의 친정엄마는 치매 진단을 받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던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지만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는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가족들의 일상마저 흔들어 놓고 있었다. 끈끈하던 형제들의 유대도 흐트러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지혜 아빠가 한밤중에 뺑소니차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 지혜 엄마 제정신이겠는가. 모두들 직장에 매인 친정과 시댁 가족 중 팔 걷어붙이고 수습에 매달릴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것 또한 가슴을 때리는 일이었다. 그런 지혜 엄마를 돕는 내 아빠를 두고 내가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퍼뜩 뇌리를 스쳤다. 한 번씩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이 증상이 계속되는 것은 큰 우환의 전조일 수 있다며 두려워하던 마음 약하던 지혜 엄마였는데, 지혜 엄마와 내 아빠를 역겨움을 동반한 불순한 관계로 단정한 내가 동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병원 중환자실 로비에서 당황해하던 두 사람과 그 후 나를 경멸하는 눈빛을 보이던 내 아빠의 얼굴과 늦은 퇴근 그리고 계속되는 황당한 꿈들이 내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은 때늦은 일이 되고 말았다. 내 아빠의 이중성에만 함몰되었지 지푸라기라도 잡을 지혜 엄마의 절박함은 헤아리지 못했다. 무너질 듯하던 가정을 겨우 붙들고 있는 지혜 엄마에게 위로와 최소한의 도움은 못 줄 망정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둘을 싸잡아 매도하기에 이르렀으니 내 죄가 아닐까. 짧았던 내 소견을 후회한다. 지나고 보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단초를 내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자책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엄마를 찾아온 내 딸 선영아. 내가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그날 내 아빠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했던 때부터 엄마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그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단다. 그날 밤 지혜 엄마 자동차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거실 바닥에 발이 자꾸 푹푹 꺼지는 착각이 몰려들었어. 처음 겪는 이상한 일이었다. 모두들 출근 준비로 부산할 때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내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니 선영이가 엄마를 찾았지. 화장실 문을 열고 엄마! 엄마! 엄마를 부를 때 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깜깜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엄마가 수없는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답도 어떤 손짓도 할 수 없었다.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다고 여겨졌어. 아무도 없는 암흑 속에서 선영이 출근이 더 급한데 내가 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을까? 새벽 운동을 간 내 아빠는 아침 식사 때가 되면 돌아와 어김없이 식탁에 앉곤 했는데 하필 오늘 아침엔 자리에 없었다. 한마디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공간에 들어선 것이었다. 간호사들의 소곤대는 대화가 내 귀에 들어오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정리해 보던 그날은 내가 쓰러진 후 한 달이 되었음을 알았다. 선영이의 흐느끼는 소리 역시 그때 처음 들었을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선영이가 매일 병실에 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사이 세종에 사는 선재는 물론이고 내 아빠도 얼마나 많이 다녀갔는지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그 누구에게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나를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쓰러져서 10년 뒤 깨어난 경우도 있었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라는 의료진의 말은 우리 가족 모두가 간곡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진단이었다. 그것은 이곳 중환자실에 20개의 베드가 한두 개만 남기고 항상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보니 퇴원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나 같은 환자가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선영아,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와 연년생 남매인 선재와 너에게 함께 들려주고 싶은 얘기다. 너희 둘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챙겨야 했던 것을 놓친 후회가 지금에 와서야 든다. 공부만 강요한 엄마 아빠에게 너희 둘은 어긋나지 않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재원이었지. 서울로 유학을 간 너희 둘의 뒷바라지라면 엄마 아빠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갔다. 졸업 후 이젠 세종시의 반듯한 직장인이 된 선재도 그렇고 고향에 돌아와 모교에서 영어 선생으로 교편을 잡게 된 선영이가 엄마 아빠에게는 천금 같은 수족이 아니겠느냐. 한 번씩 너희 둘의 성장을 지켜볼 때면 젊은 시절 엄마 아빠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피어오르곤 했단다. 너희 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두각을 드러냈다. 그때 내 아빠의 선배가 되는 담임선생님은
지금의 실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장차 훌륭한 기둥으로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나고 보니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던 말이 실감나곤 했지. 결국은 쏜살같이 흐르는 세월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한눈 팔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매진하라는 메시지라고 엄마 아빠는 새겨들었단다. 돌아보면 흐뭇한 날들이었지.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로 뽑히던 회사에 같은 부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던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2년간의 중동 현장 근무도 넘치는 자신감으로 달려갔던 내 아빠를 나는 세상 최고의 신랑감으로 가족들 앞에 소개할 수 있었지. 우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날들을 가로놓이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약속한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었다. 2년의 중동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내 아빠는 본사 자재부서의 중견 간부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가 주위로부터 사내 커플로 인정받는 건 함께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고 업무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 여타 직원을 넘어서는 선이 형성되면서부터였다. 특히 부서 회식 날이면 둘이서 함께 한 곡을 부르라면 주저하지 않는 것에서 공식 커플이 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선은 언제 국수를 먹을 수 있느냐를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었다. 둘의 최상의 취미가 여행이었는데 둘만의 여행을 떠난다는 1급 비밀이 사전에 알려질 때면 모두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은 기정사실로 날짜만 정해지면 된다며 호들갑 수준의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었다. 그런 뉴스가 우리 둘을 더욱 애틋하게 엮어주는 촉매제가 된 것 또한 우리를 고무시키는 일이었다. 우리 젊은 날은 하루가 짧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우리는 회사 근무에 복귀했다. 우리는 정기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전배되어 같은 건물이지만 퇴근 후에 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서 엄마가 선영이 너를 가지면서 퇴사를 고려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즈음 내 아빠 고향인 이곳의 어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게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중론이 타진되고 있었다. 내가 먼저 퇴사를 했다. 내 아빠는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 선영이와 선재가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에 우리는 어른들이 제시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장래가 촉망되던 대기업의 중견 간부였던 내 아빠는 회사에 사표를 쓰고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다. 금이 환영은 아니지만 포부는 당찼다. 당시로서는 선진적이라 할 수 있는 철물점을 열었다. 회사 근무 때 익힌 자재 분야의 특장을 살린 우리 가게는 여타 철물점과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리가 조금 떨어진 건설 현장에까지 납품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다. 출근과 퇴근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공간에서 밖으로 뛰는 내 아빠와 가게 업무를 책임진 나는 하루 24시간이 짧다며 뛰었다. 너희 둘이 커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우리 가게도 나날이 매출 규모가 신장되고 있었다.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든 줄 몰랐고 거칠 것 없는 하루하루였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담에서 선생님의 지도대로 너의 둘의 진로는 오래전 염두에 두었던 곳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엄마 아빠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다. 4년 동안 서울에서 너희들이 보낸 시간과 이곳에서 엄마 아빠가 보낸 4년의 시간은 엄연히 다른 공간이었지만 서로 시너지를 냈다고 나는 믿는다. 면학과 사업이 무슨 시너지 하겠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잖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만 우리 집에 그 효과가 밀려왔다고 나는 믿는 것이다. 새벽 등교도 한밤 귀가도 이겨낸 것까지. 그런데 어떤 이유도 없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내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듯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은 이제 움켜쥐었던 모래가 몽땅 손가락을 빠져나가 버리는 모양새가 되었으니 이 무슨 운명이란 말이냐. 내 딸 선영아. 내가 어릴 때부터 남들은 우리를 두고 붕어빵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제 성인이 된 너와 함께 나선 길에서는 모녀간이 아닌 자매간 아니냐라는 말을 곧잘 들었잖느냐. 나에겐 듣기 좋은 말로 너에겐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로 들렸는지 모르겠다. 지금 같은 회한은 생전에 없었다. 그날 아침 화장실 문을 열고 이 엄마를 목이 터져라 부르던 내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어떤 반응도 보여줄 수 없으니 마음은 허공에 사그라진다. 잘 꾸던 꿈이라면 깨어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으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날 아침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서 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었다. 과학자 세이건이 했다는 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자연과 우주 속에서 그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는 나를 두고 한 말같이 들려오니 신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냐 항변하고 싶지만 부질없는 일 아니겠느냐. 며칠 전부터는 얼굴이 확연히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같이 가자며 자꾸 나를 부른다. 누구냐 물으니 누구면 어찌하겠느냐. 때가 되었으니 가자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누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침묵이 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우면 그는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엔 최후 통첩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착한 내 딸 선영아. 처음엔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를 억누를 때마다 왜 내가 하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며 울부짖다가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기운이 빠지고 온몸이 헝곤해질 때면 죽음은 예고편 없이 들이닥쳐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감으로 폭력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딱 한 번 오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말을 상기하며 위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위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선영이에게 전하는 말이 선재에게도 전해지면 좋을 터이지만 도리가 없구나. 안타까운 것은 귀가 순해진다는 나이인 이순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다. 동갑인 엄마 아빠가 내년이면 회갑인데 너무 이른 이별이 야속하기만 하다. 특히 홍기에 찬 선영이와 내 동생 선재, 부족한 것 하나 없는 너희 둘의 새살림을 차려주지 못한 채 떠나려니 가슴이 미어진다. 인생을 탕진한 것도 아닌데 마치 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떠나버린 학생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동반자가 되어 한눈 팔지 않고 평생 일에 파묻혀 살아온 내 아빠한테도 용서를 구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지혜 엄마와의 관계에 터무니없는 상상을 퍼부어댄 것을 내가 모두 안고 가고 싶다. 하늘에서 벌을 내릴 것이라며 내게 말한 것을 이젠 잊어달라고 말하고 싶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할 것이라면서 미루어 왔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 공부에 열중하던 너희 둘의 시간을 뺏는 것으로 비칠까 하지 못했고 졸업 후엔 직장에 차질을 보일까 하지 못했었다. 그런 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었음에도 엄마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업의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내 아빠의 의지가 흔들까 싶어 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다.
이때까지 우리 가족 넷이서 여행 한번 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 너희 둘이 서울로 떠난 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에 있을 때도 기껏 보문단지 벚꽃 구경이 유일했으니 오죽할까. 흔히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라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는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보는 일이 있다고 한다. 결혼 전 엄마 아빠는 주위에서 여행광이라는 놀림을 들을 정도였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에 쫓기듯 매달리며 살아왔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이었다. 이제는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되었지만 선영이에게 말해주려 한다. 엄마는 여행 가지고 뭐 대단한 결심을 말하듯이 하느냐고 하겠지만 들어보아라. 여행의 효용성은 그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교육적 메시지보다 강력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여행의 효용성이다. 첫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다. 두 번째,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세 번째,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다. 네 번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다. 다섯 번째, 돌아갈 곳에 대한 감사다.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겠느냐?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곳으로 안내했을 것인데 이제 떠날 수 없는 여행이 되고 말았구나. 선재와 아빠 셋이서 많은 여행을 하길 권한다. 그리고 선영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 6명을 소개하마. 태양, 휴식, 운동, 다이어트, 자존감, 친구 등이다. 불행하게도 나는 의사 6명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건지도 모른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의사였는데도 말이다. 친구가 훌륭한 의사라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다. 이제 우리 선영이에게 엄마가 환승의 시간이 되었음을 말하려 한다. 오늘 이 중환자실 엄마 문병이 마지막 문병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알 터인데 쓰러지던 그날 이미 날벼락이라 했으니 엄마가 영원한 이별에 들어가는 날 다시 날벼락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거라. 보람된 일만 남는 학교 생활이 되어라. 선재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정이 마르지 않는 항상 따뜻한 남매의 유대를 가져라. 평생 고생만 한 아빠를 잘 살펴주거라.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엄마를 찾아와준 착한 내 딸 선영아. 고맙다. 부디 잘 살아라. 내 눈가에 선영이의 느낌이 전해져 왔다. 엄마 잘 있어요. 내일 또 봐요. 그래 선영아 잘 가거라. 선영이가 간호사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문을 여닫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주위엔 다시 정적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난밤에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죽음은 나비가 고치를 벗어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체이다. 병원 밖에는 어둠이 곧 사방을 뒤덮을 것이다. 병실엔 고요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존 페인의 가족 세우기에서 보면 치유의 길을 가려면 정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판단 실수, 오만과 고집스러움, 분노, 심지어 우리의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환승의 시간을 통해
나지막하게 들려오지만 분명한 용기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용기에 마주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 아닌 순간순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포용해야겠구나 라는 치유의 지혜도 덤으로 얻게 되는 듯합니다. 환승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이인록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